임미현의 아침 뉴스.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귀국하고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천여 명도 대부분 오늘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이 없는 한 비핵화 협상은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며 북한과 장기전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비리근절 대책에 반발해 원화 모집 중단과 폐원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OK저축은행이 소속 배구단이 경기에서 이기면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고 반대로 패배하면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떼가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대학생 동아리를 정치색이 짙다며 정식 동아리 등록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뚝 떨어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초강력 태풍 위투로 사이판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잇따라 귀국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이판에 남아있는 천여 명도 대부분 오늘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돌아온 이들은 안도하면서 호텔 지붕이 날아가고 전봇대가 무너지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이판 관광객들의 귀국 현장에 김명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4살 김모 씨는 태풍이 불어닥친 사이판에서 악몽 같은 일주일여를 보냈습니다. 김 씨의 손을 잡고 함께 여행을 떠났던 6살, 8살 난 손주들도 여행 내내 펑펑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애기들 다 울고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위험지대라 호텔 자체가 밤에 무서워갖고 그 지붕들이 다 날라다니는 거 그냥 공중에 이 벽이 갑자기 땅 소리와 그냥 탁 무너지면서 밑에서 물이 쿡쿡 올라오는데 80살 유모 씨는 큰맘 먹고 떠난 해외여행지에서 도착하자마자 태풍을 만났습니다. 모든 일정이 취소되면서 도로 위로 무너진 전봇대만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가이드가 거기에 정부에서 태풍이 온다고 딱 정지를 시켜서 구경도 못해. 도로를 다 넘어졌어. 전봇대가 넘어지고 그랬는데. 어제 아시아나 항공은 사이판에,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은 괌에 각각 임시기 한 편씩을 보내 승객들을 옮겨왔습니다. 오늘은 제주항공이 2편, 아시아나 항공과 티웨이 항공이 각각 한 편씩을 사이판에 보내 우리 국민들을 수송해 올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틀 안으로 당초 1,600여 명으로 추정됐던 한국인 관광객 모두가 사이판을 빠져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정부의 비리근절 대책에 반발해 원화 모집 중단과 폐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유치원을 폐원할 수 없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어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유 장관은 유치원이 폐원과 모집 중단을 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대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일 일산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 토론회에 언론사 출입을 엄격히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론이 편파 보도와 왜곡 보도로 사립 유치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단체는 국회 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방해하더니 정작 자신이 주최한 토론회는 언론 취재조차 금지시키는 이중성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토론회 개최 속셈은 원화 모집 중단과 폐원 압박 확산을 위한 새 결집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개별 유치원들은 공동 대응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석합니다. CBS 뉴스 김영태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 초 열릴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장규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일리노이주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거론하면서 취임 초만 해도 전쟁 위기까지 갔던 북한 문제가 지금은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없으며 억류자와 미군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고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또 미국 언론들이 북한 문제의 진전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거 70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문제가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넉 달여 만에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실험 등이 없는 한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핵실험이 없는 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앞서 러시아를 방문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아마도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다는 전망과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대북 제재 유지 입장을 확고하게 밝히는 한편으로 협상 자체도 늦춰질 수 있다는 속도 조절론을 제기하면서 북한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 등을 논의할 북미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 일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북미 비핵화 협상이 예상보다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또다시 방한했습니다. 지난 8월 취임 후 벌써 네 번째 방한이고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관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맞대는 것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 비건 대표는 워싱턴에서 이도훈 본부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당시 이 본부장은 특파원 간담회를 통해 북미 간 후속 협상과 비핵화 상응 조치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미 간 실무 협상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때문에 비건 대표가 북미 협상을 위해 만나야 할 카운터파트인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제쳐두고 또다시 이도훈 본부장을 만나러 온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먼저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한 북측과 판문점에서 실무 접촉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미 당국 모두 북측과의 접촉은 예정에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럼에도 이를 배제한 방안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립외교원 민정원 교수입니다.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것일 수 있잖아요. 만약 비건 대표가 와서 실무진들하고 와가지고 판문점에 간다면 굉장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좀. 또 대북 제재를 놓고 한미 간 균열이 생겼다는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8월 말 취임 뒤 벌써 네 번째 서울에 왔는데 첫 방한 때처럼 한미 공조의 중요성과 굳건함을 보여주고 이를 증명하는 회동이 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제재 완화 문제를 두고 교착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우리 정부가 촉진자로서 상응 조치를 조율해 물꼬를 트는 역할도 기대됩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과 산행을 하면서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지 않도록 할 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촉구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북미 간의 힘겨루기 등 현 상황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북악산을 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출구 전략을 고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가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내도록 올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한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입구에 들어선 만큼 이제는 한반도 당사자로서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속내가 읽힙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출구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북미 간 정상 수교 등 도달점은 분명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대내외적으로 아직 많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평양 공동선언을 국회 동의 없이 비준 처리하면서 보수 야당이 강력 반발해 이미 제출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여야 대표를 청와대에 초청해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지만 평양 공동선언 비준으로 강력 반발하고 있는 야당 대표들이 초청에 응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국내 여론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기회를 살려내기 위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기회가 되면 한라산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지만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에이전트라며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감정 싸움을 벌이는 북미 간 간극을 메우는 중재 역할도 문 대통령에게 남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원입니다. OK저축은행이 직원들에게 소속 프로 배구단의 경기 결과에 따라 이기면 수당을 주고 반대로 지면 월급의 일부를 회사에 기부하는 황당한 수당 체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OK저축은행은 소속 프로 배구단이 이기면 직원들에게 10만 원의 승리 수당을 주고 반대로 지면 회사 장학회로 3만 원씩 월급에서 떼어갑니다. OK저축은행 프로 배구단이 한 경기를 이기고 3경기를 지더라도 직원 입장에서는 만 원을 버는 일종의 스포츠 토토인 겁니다. 승리수당은 경기 다음 날 바로 직원 개인 계좌로 지급됐고 졌을 경우엔 매달 누적돼 월급에서 기부금 명목으로 원천 징수도 했습니다. 직급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각각 2배인 20만 원, 6만 원 등으로 수당과 기부금에 차등을 둔 해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구단이 리그 꼴찌로 추락한 지지난 시즌 때부터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나오면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시즌도 10승 26패로 2시즌 연속 꼴찌를 이어가자 직원들이 내야 할 기부금도 승리수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OK저축은행 직원들은 올 시즌도 걱정입니다. 강퇴마가 줄줄이 해요. 이제 봐야죠 또. 삼성화재한테 또 줬다. 또 3만 원. 또 3만 원. 도합 9만 원이 찍히겠죠. 그 감정의 탑다운이 되게 심해요. 뭐 복권을 하나 사든 주식을 사든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그 상실감이나 했을 때 결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에 대해 OK저축은행 관계자는 배구의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갖게 하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좋은 의미에서 시작한 제도라는 입장입니다. 이번 시즌 OK저축은행 배구단은 지난주 작년 우승팀이었던 현대캐피탈에 지며 3승 1패를 기록했고 내일 지난 시즌 3위였던 삼성화재와 경기를 앞두고 있어 직원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CBS 뉴스 박희원입니다. 단국대와 중앙대 등 일부 대학들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동아리 신청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윤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국대와 중앙대는 지난 1학기 평화나비 네트워크의 정식 동아리 신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평화나비가 위안부 수요 시위에 참여하는 등 정치색이 짙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단국대 평화나비 김수연 회장입니다. 평화나비는 거기에 참가하지 않느냐,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할 거냐, 몰래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학교 측은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다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단국대 관계자입니다. 참여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있어가지고 사회봉사라는 부분들은 여기에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치적 활동들이 강조가 되고 사회적 봉사 이런 부분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라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중앙대 동아리연합회는 정치적 의견에 동의할 수 없어서 학교 전체의 입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등 오히려 정치적인 이유로 승인을 거절했다는 게 평화나비 측의 설명입니다. 중앙대 평화나비 관계자입니다. 정치적인 동아리는 할 수 없다. 중앙대학교의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을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게 여전히 스스로의 편협함에 사로잡혀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지 대학 내 자기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윤철원입니다.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반색하고 나섰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며 정부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올해 안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에 구체화했으며 주무부처인 노동부 이재갑 장관도 단위기간을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 유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탄력근로란 일정 단위기간 사이에 일이 많을 때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나머지 기간 동안 적게 일하는 제도입니다.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한 달 반을 오래 일하면 나머지 한 달 반은 짧게 일하는 식인데 이 기준을 최대 1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경영계는 특정 시기에 일감이 몰리는 건설이나 연구개발 업종을 중심으로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늘려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가 장시간 과로에 시달릴 수 있고 자신의 휴식 시간도 제대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노동계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합니다. 전문가들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에 부작용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부경대 경제학과 황선훈 교수입니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어떤 노동 시간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노동 시간의 불안정성이 확대돼가지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고 장시간 노동을 부를 탄력근로 강화책보다는 사업주가 고용을 늘려서 일감을 나눌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김민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서현미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등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도지사 당선 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20일간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 비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의 태국인 억만장자 구단주가 탑승한 헬리콥터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구단주 위차이 시와타 라프라파를 포함해 모두 5명이 탑승했는데 전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의 법인에게 모두 29개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피의자인 로버트 바우어스는 증오범죄와 총기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238명을 모집합니다. SH공사는 오늘 희망하우징 입주자 99명,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14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4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인원은 총 38,687명으로 작년보다 12.4% 줄었고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1,034만 원으로 190만 원 증가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5.8명에 달해 OECD 평균인 11.6명보다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 안성용 기자의 정치를 보는 방법, 정보방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성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예, 지난주 이 시간에 서울교통공사의 이른바 고용세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네. 비정규직에서 무기직으로 또 무기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 가운데 108명이 교통공사에 이미 이제 친인척이 이제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용세습이 만연된 것처럼 보도가 됐고요. 네. 이런 문제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 간부가 협상장에서 사측 인사의 목을 눌렀다, 이런 이제 사진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진은 기사와 상관이 없는 결과적으로 가짜 뉴스, 가짜 사진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렇지만은 고용세습 논란은 여전히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고용세습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상당히 거셌습니다. 예, 제가 방송을 하던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드러난 팩트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1,285명 가운데 108명이 친인척이 교통공사에 근무한다는 것은 고용세습 가능성을 짙게 하는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정부 하에서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국정조사 요구에 바른미래당은 물론이고 민주평화당, 그리고 심지어는 좀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정의당까지 가세한 그런 네, 상황입니다. 정의당까지 가세를 했는데, 그러면
국정조사가 열리는 건가요? 일단 이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 국정조사 문제를 논의하자 이렇게 좀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니까 오늘부터 국정조사 문제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별하게 채용 비리로 드러난 게 없는데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면은 이 야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차기의 주요 대선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격하고 흠집을 낼 그런 이제 장만 열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꽤 있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한편에서는 이 꼬인 전국을 풀기 위해서는 이른바 채용 비리 국정감사를 들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CCBB를 명백하게 가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꼬인 전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건가요? 예, 국정감사를 통해서 야당이 고용세습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 성공한 반면에 여당으로서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를 추진하기로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한국당은 이제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사법권을 침해한다 이런 이제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의 국정농단에 이어서 사법농단까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이제 끝까지 결사 반대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의견도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여야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이 한국당의 반대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특별재판부만큼이나 절박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에도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주요 법안 처리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할 것이고요.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막힌 전국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하다 보면은 주고받기식 빅딜이 성사될 수 있겠고요. 여당으로서는 채용비리 국정조사가 협상을 위한 유효한 카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안 기자. 네. 여권으로서도 고용세습 또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털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채용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친인척들 취직에 이용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범죄적 행위죠. 네. 아직까지는 정치적 구호 말고 정말로 고용세습이다 이렇게 규정할 만한 사례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서울시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다고 하니까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 고용세습 문제가 진짜 사실로 드러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 여당이나 박원순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이 있다고 해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고요. 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도 들어봐야 한다.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바로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고용세습 의혹을 받는 당사자들 가운데 일부는 상당히 억울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으면서 교통공사에 친척을 둔 몇 분과 접촉을 해봤는데 네. 뭐 다른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취준생으로 있다가 채용 공고를 보고 원서 내고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20년 전에 입사한 사촌형이 신호 쪽에서 근무하고 있더라. 이런 이제 30대 초반에 한 직원의 얘기가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월급도 교통공사 월급 뭐 한 6, 7천만 원 받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그거는 20년 정도나 근무한 분들의 얘기고 자기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이제 못 받는 정도라고 하는데 무척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용 기자였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주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 아침 하늘길 대부분 지방공항들 맑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도 없고 시정도 좋은 상태여서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국내 노선들 정상 운항 중입니다. 제주행 첫편이 6시 17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편들도 제 시간에 수속을 하고 있습니다. 좌석 상황은 제주행 단체 승객들이 많아서 김포 출발과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들 대부분 만석으로 구하시기 어려워 보이고 부산행은 9시 이후 편부터는 여유 있습니다. 광주와 여수, 울산을 포함한 국내 노선 들도 공항에 나오시는 대로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28일부터 각 항공사마다 동계 스케줄 운영이 시작되어 주요 운항 스케줄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국제선 가운데 부산에서 출발하는 베트남 다낭행 정기편을 신규 취항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포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무척 춥게 느껴지는데요.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10월과 11월이 교차하는 이번 한 주 예년 이맘때보다 한층 더 추운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옷차림 한결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의 최저 기온이 영하 0.6도까지 떨어졌고요. 파주 영상 0.9도, 서울도 4.5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낮 기온도 서울과 춘천 12도, 청주 13도, 전주와 대구 16도의 분포로 평년 기온을 3도에서 6도가량 다소 밑돌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가운데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역은 오후까지 5mm가 안 되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충남과 호남 지역에서는 낮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 있겠는데요. 그 밖의 전국은 대체로 맑겠고 특히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 1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가을 추위가 최고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9일 아침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CBS